유산보호와 지역사회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주부터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2주 동안의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도 동영상 강의 일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3주부터 실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속의 책을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다 타쿠라고 하는 분이 편집을 했고요. 제목은 문명사 속의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논문집입니다. 2017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한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봤을 때에 아직 한국에서는 유산과 관련한 논의가 이 책 내용만큼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책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국내에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됐고 아니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부터 10주까지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11주부터 15주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에서 한 사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인당 약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강생이 최종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 시간에는 사회자도 정하고 지정 토론자도 정해서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학우들과 함께 전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방법은 PPT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사전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즉 자기가 발표할 발표 시간에 이번 학기 강의 수강을 하는 학생들 인원수만큼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마지막 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한 10장에서 12장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제물 제출과 관련해서는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학문 분야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문화유산을 민俗학 분야에서 새롭게 다룸으로써 민속학과 유산연구 쌍방의 어떤 새로운 대상이나 연구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의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응용인류학인 뭐 관광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문 분야에서 문화유산, 뭐 문화정책을 다루는 학문 분야라든지 그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에서는 주로 민속학 분야에서 문화유산이라는 대상을 다루는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논고, 논문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 교재로서 문명사 속에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요 개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초창기의 의미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각 나라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문화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부처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그 외곽단체라든지 그죠? 학회라든지 뭐 신문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방송국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문화유산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본질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관련이 있고, 그런 가치가 21세기는 오늘날 경제적 가치 앞에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뭐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해서 문화적 행위를 공적인 인정과 상관없이 문화유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국가 혹은 민족의 어떤 정체성, 지역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정체성 정치의 자원으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범위는 확대 인류에 있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고려한다면은 문화유산은 더 이상 단순한 어떤 문화행정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어떤 주류에 잘 편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재도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관련한 중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행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실 애물단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종책관계인 행정에서 빠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많은 정부가 문화유산의 민주화를 전향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의 유산과 지역 활성화가 결부되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무형문화유산과 소수민족 정책과 결부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과 연동해서 생기고 있는 것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생기고 있는 것이 건조물 등 유형물에서 그 전성 주체로 라고 하는 그런 문화유산에 관한 중심 과제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어떤 보존이나 복구는 중요한 주제지만은 무형문화유산과 물질성에서 비물질성, 사회성으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속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어떤 비판이나 의문에 대해서 이 강의 아니면 이 책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게 될 책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는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문화유산을 인간 활동의 여러 조건으로서 살아있는 문화로 제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전성주체, 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화유산은 더 이상 단순한 어떤 문화행정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주류에 잘 편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도전과 관련한 중요한 토픽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강의는 건조물 등 유형과는 별개로 인정이 된 새로운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고 있는 현 시점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고, 세계유산위원회가 문화유산의 개념 자체를 재검토한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연구 논문은 총 13편입니다.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3편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생활과 함께 변화하는 경관이라든지 건조물이라든지 혹은 예능 등 이 글로벌 로컬한 양방향의 어떤 문맥 속에서 그 전성 주체에 의해서 가치 부여되면서 보존, 개성, 전승되어가는 문화유산의 변화 양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이 강의는 강의 개괄적인 소개에 이어서 4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총 13편의 논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13편의 논문과 관련한 우리 국내의 논의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개념들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각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유네스코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 한국어로는 UN 교육과학 문화기구 혹은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46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즉 2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독일과 대치해서 프랑스 등 몇몇 나라들이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유네스코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유네스코로 이렇게 부를 경우에는 유네스코 사무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기관인 총회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성하는 각 유네스코에 가입된 가맹국이라든지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협회라 아니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위원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명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국제협약에는 세계유산협약도 있고 무형문화유산협약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상당히 많은 협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4년에 체결된 무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체결이 된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체결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정진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네, 이렇게 다양한 협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이 있고 이들 협약을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또한 유네스코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화유산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유산 협약에서 체결된 세계유산 세계유산 종류에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유산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무형문화유산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의 한 종류로서 이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월한 아니면 뛰어난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어야만이 세계유산의 종류 중 하나인 문화유산의 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1990년 무렵까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을 주로 의미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전반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확대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도 지정을 받지 않은 문화재와 거의 같은 의미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같은 이러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진흥 혹은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유산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2년에 채택이 되었고요. 75년에 발효가 되었는데 한국은 198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88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협약을 운영하는 그 자금원으로서 세계유산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우리 기금 못 내겠다, 그렇게 얼음장을 놓은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함도라고 근대유산인 일본의 근대유산을 이렇게 등재 신청할 때에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혁명시설을 신청할 때 군함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군함도라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등재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자 일본 정부가 우리 또 기금 못 내겠다. 예,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 당사국으로 구성한 운영기관인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21개국이 위원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기는 6년, 초창기엔 6년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6년이 너무 길다 해서 4년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국에 선정된 그 위원국의 외교관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세계유산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유산 목록을 선정한다든지 뭐 그러한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끔 유네스코와 통일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는, 즉 각국에서 후보로 추천을 할 경우에 그 추천된 유산을 조사, 평가하는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이코머스, 그 다음에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연보호연합이라고 하는 IUCN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기구도 유네스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계유산위원회와 이 자문기구는 쉽게 얘기하면 상하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에 소속된 자문위원들이 유산 등재 신청을 한 그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평가 보고서를 올려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세계유산위원회 쪽이 좀 더 이렇게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 목록 작성에서 신청한 안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그래서 줄여서 OUV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나중에 말씀드릴 인류무형문화유산과는 매우 다릅니다. 즉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스트래티지, 세계 전략이라는 용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유산 목록의 대표성, 균형성, 신뢰성을 위한 세계 전략으로 표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포괄적인 전략 지침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유산 분포의 지역적 편중을 막기 위해서 1994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적 편중이라는 것은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특히 유럽 중심으로 지금까지 세계유산이 많이 등재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등재가 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즉 남북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계 전략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토대로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티지, 나중에 말씀드리는 무형문화유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경관 목록 작성을 장려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이 살아있는 유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화적 경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서도 오늘날 존재하는 전통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 속의 한 종류인 문화유산에만 많이 인정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그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지는 않지만은 인정을 하자 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코모스입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이것을 줄여서 이코모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964년에 발표된 베니스 헌장을 토대로 해서 1965년에 설립된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 후보지를 조사, 평가하는 자문기관이다. 그래서 이 이코모스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문화재보전복구연구센터라고 하는 ICC, ROM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문 표기 명칭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 경관입니다. 1994년에 세계 전략이 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문화적 경관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기가 됐던 것이 1993년에 뉴질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새롭게 유산으로 인정하게 된 카테고리가 문화적 경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경관을 볼 수 있는 유산은 이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1994년 이후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점, 지리적인 제약이나 어떤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점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경관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일본에서는 유네스코의 움직임을 참작해서 2004년도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문화적 경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생업 및 해당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서 일본 국민의 생활 생업 이해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 자, 이러한 점은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본 정부의 정의에서는 현재 지역 생활은 각 문화적 경관의 기반이 되어 있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산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협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택이 된 배경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유산 등재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남북 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유산 아니면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는 유럽과는 달리 석조 건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흙이나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건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많이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무형문화유산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을 앞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운영자금으로서 무형문화유산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당사국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계유산위원회가 있듯이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가입을 해서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이 정부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줄여서 긴급보호 목록, 그 다음에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 사례, 이것은 등재된 이후에 사례겠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목록 작성을 위해서 추천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회가 정부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작성에는 세계유산의 경우와 달리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세계유산과 매우 다른 점이다. 그 다음에 인류 문화 및 가치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이지만은 심사 기준에 사실 애매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습이라든지 표상이라든지 표현물, 지식 및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축제도 들어가고 어떤 신체 기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이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자연민 역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체와 집단이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것으로 그 해당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과 아니면 그 역사성의 역사적 어떤 연속성을 제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형문화유산에서는.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산하에 있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창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변함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 전승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 전승 영목을 유지 전승하는 기예능 보유자라든지 관계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변함없이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한 구속 속에서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유네스코에서는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대표 목록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정해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목록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정진시키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 대화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합당한 무형문화유산을 각국 정부가 추천을 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관련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험유산 목록입니다. 앞서 세계유산협약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에 정해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이것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긴급보호 목록은 보유 공동체나 아니면 당사국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생명력이 위태로워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긴밀한 참여하에 당사국이 위반한 보호 조치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참여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 기금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 작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에 줄타기가 있는데 줄타기가 한때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국 정부가 추천을 하는 경우에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목록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파괴된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세계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위험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긴급한 보호 목록에 올라가게 되면은 해당 나라의 위신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 목록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정 목록.
세계유산 대표 목록 등재에 적합한 유산 목록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표 목록을 추천하기 이전에 각국에서는 이 잠정 목록을 선정해 둬야 됩니다. 대표 목록 후보라고 후보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년 전이구나. 대표 목록 신청하기 1년 전에 이 잠정 목록을 유네스코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표 목록으로 신청을 할 거다. 네, 그러한 작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범 사례입니다. 네,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도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니면 꼭 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 협약의 이념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실천을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간위원회에서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국가, 지역, 국제 차원의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이 중점적으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자신들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서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보호 프로그램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문으로는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Best Reflec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lecting the Principles and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Best Practice라고 약칭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2016년도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너무 우리가 베스트에 연연해 하지 말자. 뭐 굿이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베스트를 실제 16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굿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나 NGO가 실시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조치 가운데 협약의 이념에 적합한 것을 각국 정부가 제안을 하고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유산의 걸작 선언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류의 구비 전성 및 무형유산의 걸작에 관한 선언. 그래서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체결되기 2005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러한 명칭으로 사실 등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걸작이 뭐냐, 걸작이 너무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무형문화유산 협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적합한 문화적 산물의 대표가 명기가 되고, 그 수는 한 90건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예능인 노가쿠라든지 아니면 bungaku라든지 가부키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이 걸작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묘제례라든지 정묘제례학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건 세계유산 속의 문화유산이구나.
대표적인 게 강릉단어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선정이 된 90건의 걸작들은 2008년 이후부터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2년 유형의 문화재 산물과 함께 무형문화재를 국가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본따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수정 보완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부분 개정도 있고 전면 개정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뭐 일제시대 때는 고적급 유물보존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조선보물 고적 명성 천년기념물 보존령이라든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문화재가 다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논의된 논문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요, 먼저 임장현 선생님의 논문 문화재보호법의 한일비교라는 논문은 문화재보호법 관련 중에서 민속 관련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내용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발간한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문제는 좀 더 이제 현대까지 끌어왔는데 무형문화유산 관련한 법안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는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연합군 사령부 GHQ가 이 문화재 관련한 법률에 손을 많이 대게 된단 말이죠. 네? 뭐 그러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건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의 성립과 전략적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한중일 3국이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인 선생님은 무형문화재의 향방이라고 해서 한일 양국의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임장현 선생님도 비교를 했지만은 실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민속학 분야에서 다룬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